겉에서 볼 때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냥 멀쩡히 자기 할 거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빠 엄마의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 고스란히 대인 관계에 대한 상으로 내면에 자리 잡는 건데, 그게 좋지가 않으니까 연인 관계, 대인 관계가 안정적일 수가 없고 계속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힘든 점은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나약했던 어린 시절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 큰 어른이 된 지금 누가 도대체 나를 받아주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때 충족하지 못했던 어리고 유치한 욕망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 더 힘들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번 생은 망한 건가? 이런 질문을 심리치료에 와서 내담자분들이 실제로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쉽진 않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공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조숙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거 겉에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죠? 그 말을 듣는 나 자신도 나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성숙하고 어른스럽구나,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른들이 칭찬해 주니까 좋죠.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걸까요? 나는 아이인데 조숙하다는 거는 아이가 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었던 거거든요.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어른은 어른답고. 아이가 어른스러운 게 뭐가 좋은 겁니까?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는 건 정서적인 돌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을 쏟아내는 그 사람, 부모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돌보는 게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에게 돌보는 역할을 요구하니 내가 그걸 떠맡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성숙하고 혼자서도 문제 해결을 잘 해내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던 거죠. 어른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일을 겪는 본인에게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될수록 성숙하다, 조숙하다, 착하다, 이런 말들이 칭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오히려 나를 옥죄는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내면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껍데기만 그랬다는 사실을 나는 아니까 그런 말들이 더 억울하고 화가 나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는 게 버거워져요. 이 큰 세상을 이 작은 내가 혼자 다 감당해내야 되니까요. 부모님이 계셨지만 고아 같이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실제로 고아처럼 살았다. 이런 말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돌봄을 받기보다 항상 돌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서투른 나, 이런 나의 모습을 나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거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강한 자기 혐오도 생겨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투른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그럴 수 있지, 공감이 되고 용납이 돼요.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돌보는 나만 인정을 받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나로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가면 내 스스로도 그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면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하고 싶으면서도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떨 땐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함께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진짜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가면을 쓰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랑 좀 다릅니다. 보통은 꽤 바깥쪽의 사회적 관계, 예를 들면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안 친한 그런 사람, 일적으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을 쓰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바깥쪽의 관계가 아닌 훨씬 더 안쪽의 관계에서도 가면을 써야 돼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진짜 나의 모습을 알면 나를 싫어할 거고, 나를 떠날 거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꽤 괜찮고 잘해내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알잖아요. 겉으로는 어른인 것 같은데, 어른인 척은 할 수 있는데 내면은 애잖아요. 나도 내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나 스스로도 몰라.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가면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기본적으로 피곤합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들 같아요. 타인들이 다 나에게 달려드는 좀비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인간관계라는 거를 내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랑 있는 게 피곤하면 그냥 혼자 있으면 되지. 근데 그럼 또 외로워하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라는 생각이
생각이 나 자신에게 들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그래서 중독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중독은 애착의 장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애착 장애로서의 중독이라는 이런 책도 있고요. 중독이 그렇게나 강력한 이유는 단지 그냥 술 마시는 게 좋다, 담배 피는 게 좋다, 성행위가 좋다 그런 거 자체 때문만은 아니에요. 애착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애착 욕구라는 게 그만큼 강력해요. 중독적인 쾌락을 얻고 난 후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술 마실 때는 좋지만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건강 나빠지고 후회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좋을 때의 느낌, 내가 원할 때 나에게 기분 좋은 만족을 주는 이 느낌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애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바로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갓 태어난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서 신호만 보내잖아요. 울음으로. 배고플 때도 울고 기저귀가 축축해도 울고 더워도 추워도 울죠. 그러면 그걸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와서 요구를 알아봐주고 들어주잖아요. 거기서 아이는 이 세상이 나를 충족시켜준다고 느껴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아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욕구가 충족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 다른 충족이 생기기 전에는 그 중독 행위를 포기할 수가 없죠. 중독 치료에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교차 중독이라는 거거든요. 담배를 끊는 거, 그 증상을 없애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금연은 하겠지만 또 다른 중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위는 안 할지 모르지만 내면의 그 강렬한 욕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치료가 아닌 사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세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진짜 치료가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문득 제가 상담실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극단적 선택의 그런 이미지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못 견디겠다, 이런 게 일반적인 극단적 선택의 어떤 뉘앙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봤자,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반복된다면 내가 굳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하고 집에 오면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일 있으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상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 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너무 짐인 거예요. 열심히 잘 살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한테는 이런 일상이 별 짐이 아니죠. 들 이유가 있으면 무거운 짐도 힘내서 들 수가 있는 건데, 헬스장에서 이 무거운 바벨도 내가 들 이유가 있으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들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조그만 종이 한 장 드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좋지가 않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인데 욕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보이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욕망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오더라도 쉽사리 그런 결정을 하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 마음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 들으면 나도 저게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살, 40살, 50살이 될 때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운동해봐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봐라, 생각을 바꿔봐라,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력이 부족하나?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더 내 탓을 하게 되고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치료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새로운 관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관계를 성인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건 단지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서 습관적으로 그걸 한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똑같은 관계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반복하게 되냐면은 거기에 나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그 추구의 대상이 변화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변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에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로서 사랑받고 싶은 거. 그래서 내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던 그 관계의 패턴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도 여전히 충족이 없으니까 학습된 무기력과 같이 욕망하기를 포기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결핍된 욕망을 투사할 대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투사 안에서 새로운 관계, 이전과는 다른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누가 해줄 수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애가 잘 크나요? 다 해주지도 못하지만 다 해준다고 잘 크는 것도 아니죠. 기본적인 관심과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아이의 요구를 받아줘야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거절해야 되기도 하죠. 그런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것처럼 나와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아주 간혹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이게 일부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받아줘야 돼. 그 사람이. 그나마 가능한 게 이건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거의 로또 수준이다. 로또 1등 당첨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어딘가에 있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걸 수가 있냐고요. 내 인생을 그 확률에 걸 수 있냐고요. 일 안 하고 로또만 사서 인생이 필수가 있냐고요.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거고, 아니면 정말 좋은 멘토나 스승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뭐 현실적이라는 게 우연히 이런 관계가 찾아오기를 내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심리치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 치료가 일어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전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있거든요. 내가 치료사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사랑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100% 치료사라는 실제 대상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나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한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인물에 대한 감정을 치료사에게 투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과거의 관계가 재현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전이가 일어나고 이 전이 관계를 이전과 다르게 경험해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그냥 내 성격이야, 타고난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게 되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정신분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타인의 욕망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욕망이 나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냐고요. 그리고 타인의 욕망, 주로 부모의 욕망이겠죠.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최초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해 나가도록 만들고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맞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 같지만 타인, 타자라는 원인으로부터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적으로 산다는 건 결국 타자의 욕망에 종속되어 있던 삶에서 내 욕망의 원인이 내 자신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서 치료사가 잠시 그 원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거기까지 내가 내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주체적인 삶으로 갈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심리치료의 과정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이 해당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영상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진정 자신의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